교육, 사회, 문화를 주제로 이뤄진 오늘 마지막 대정부 질문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대선 공작이라며 날을 세웠고 야당은 정부 여당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열며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위축된 수산업계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단식 9일째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전북 지역과 과학계 반발을 불러온 정부의 새만금 예산과 R&D 예산 대폭 삭감의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해 긴축재정과 추경 편성으로 각기 다른 진단과 해법을 주장하고 있는 여야 공방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여야는 정부를 상대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해 질의를 펼쳤는데요. 대장동 비리 핵심에 서 있는 김만배 씨의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여야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시키며 맹공에 들어간 여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야당발 선거 공작에 언론도 가담했다며 과거 대선 여론 공작 사건을 나열했고 저희가 이게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라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 공작이 반복돼 왔습니다. 자, 김대엽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드루킹 공작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야당은 인터뷰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라면서 정부 여당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이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그런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 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그 사태, 그 사건을 봐줬던 것이 본질인데 이 엄청난 문제를 왜 여권에서 건드렸을까? 하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언론사의 경우 존폐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거대한 뭔가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 이런 의심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것에 사주가 있었고 또 그거를 실행하는 이런 단계적 그 메커니즘이 그 입증이 된다면 야당은 또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예산을 78% 대폭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의 저출산 해법과 교육부의 교권 보호 대책 등을 묻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둘러싼 이념 논쟁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뽑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당 소식을 한규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위축된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 수산물 안정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하는 겁니다. 행사는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와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현장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행사에서 국민밥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바다가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검증하고 또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만약 우리 국민들의 밥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조그만 징조만 보이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조치를 해서 안전한 밥상 지키기 위해 우리 당과 정부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의 성일종 위원장은 민주당이 어민 죽이기에 앞장선다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은 어민 살리기와 어민 죽이기의 대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폐수라 부르면서 지금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단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식회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어 판촉 행사로 변경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경선 방식으로 후보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천으로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 공익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무공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은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등록 마감일인 22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내일 진행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부당함을 지적하며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소식은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추가 기소 압박으로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주변에 대한 강압 수사의 흔적은 실로 우려스럽습니다. 수사를 받은 한 관계자가 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검찰의 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입장을 밝혀서 많은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더 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공정하게 조사하면 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9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대국민 사죄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정부가 군사정권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때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고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던 폭력적인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총칼이 영장으로 바뀌고 주체가 군인에서 검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형감 국가반역죄라고 비판한 걸 두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의심스럽다며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최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국방부 장관 개인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러 권력기관들의 문제라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가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즉각 응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서른 박영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서른 의원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용호 의원을 향해서 쓰레기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박영순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요구안 제출 사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하반기 경제 위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중국 경기 불안정으로 인해 한국 경제도 부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며 하반기 회복세를 기대했던 전망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자영업자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즉각 추진하고 소비 심리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사 지수를 높여주실 거죠? 네,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만배 인터뷰 진실 공방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 김만배 씨와 또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의 이 허위 인터뷰 의혹이 이슈가 됐는데요. 네. 여당은 대선 공작이다. 그리고 야당은 국면 전환용 카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부터 간략히 짚어볼까요? 네, 신앙림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와 2021년 9월 15일 총 대선을 한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었죠. 이 시점에 인터뷰를 했고요. 이 내용을 2022년 3월 6일에 그러니까 3월 9일이 대선이었으니까 3일 전에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이 보도한 내용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브로커인 조우영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 덮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 한 주 내내 진실 공방이 계속됐어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김대혁 병풍 사건과 또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비유를 하면서 네. 민주주의 파괴 공작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이 국가 반역죄라며 거친 발언을 이어갔고요.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오염수 문제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이 비판을 받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박성준 대변인, 여권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으로 이념,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며 인터뷰 내용을 이재명 대표와 연결을 해서 대선 공작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카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당이 이제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에 관련된 8명을 이제 고발을 한 상태고 검찰이 특별 수사팀을 역시 이제 또 구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신앙림, 김만배 씨와 함께 이 관련 보도한 기자까지 합쳐서 8명을 이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건을 무마했다는 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한편 검찰이 어제 이와 관련해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 수사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10여 명의 검사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인터뷰 의혹의 파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고성이 오간 대정부 질문입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 이제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이 4일 동안 이어졌죠. 이번 주에 이어졌는데 오염수와 이념 논쟁 또 최상병 사망 사건 등 이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여야가 대립을 하면서 네.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네,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전에도 그랬고 이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간 설전과 이제 고성이 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먼저 그 대통령 탄핵이 언급이 되면서 이제 본회의장이 또 이제 한 차례 시끄러웠습니다. 바로 서른 의원의 질의 과정이었죠.
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2번 정도 이제 소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서른 의원의 질의 과정이었습니다. 서른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이 최상병 사건 질의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바꾸라고 했다면 대통령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직권 남용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이라니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갔고요. 그러면서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는 태도는 국민들이 이 발언하는 사람의 이 내용을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다며 경청을 해달라. 이 초등학교 반상회의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지 여야 의원들 간에 더 이제 좀 날선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태영호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큰 소리가 오갔고 특히나 이제 태 의원에 대해서 북한에서 온 쓰레기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자주 나왔네요. 네, 좀 거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상황을 먼저 짚어보면 태영호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 비판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역시 공산당원답다, 뭐 쓰레기, 빨갱이 등 이 거센 항의가 쏟아진 겁니다. 이에 태 의원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소란이 여기서도 이어졌습니다. 태 의원이 어떻게 이런 원색적인 막말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냐며 쓰레기를 언급한 박영순 의원을 이 대표가 출당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요. 이 과정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 단식하고 계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를 만나라. 이렇게 태 의원을 제지하면서 이 태영호 의원이 3분 만에 이 농성장에서 밀려 나오게 됐습니다. 네. 한편 박영순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태 의원이 예전에 JMS 민주당이라고 주장한 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 야당을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이런 것들을 두고 이 태영호 의원과 또 윤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한다면 본인도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무공천 기류를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후보를 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이 총선을 6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지금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했는데.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무공천 기류가 강했었는데 김 전 구청장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죠. 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공천의 명분이 약했던 데다 만약에 이제 공천을 했는데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지도부의 또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무공천 기류가 강했는데 이 김 전 구청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면서 이번 사면이 대통령실의 시그널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당내 분위기가 바뀌었고 공천으로 선회를 한 겁니다. 김기현 대표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이 된다며 그래도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로 판단했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전략 공천을 하지 않고 경선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공고를 내고 모레인 10일에 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인데요. 그동안 김태우 전 구청장을 전략 공천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지만 여기에 반발해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들을 막기 위한 진화 작업이다. 이런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미 후보를 이제 확정을 했는데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전략 공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회 단식 농성 천막장에서 이제 공천장 수여식을 열고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입니다. 차장을 후보로 임명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한 폭주와
퇴행을 경고할 수 있도록 국민께 요청한다고 밝혔고요. 진 후보가 강서 구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주민인 만큼 최선을 다하면 구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이제 총선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 총선의 전초전이자 또 수도권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계속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10분이 흘렀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네, 시사 지수가 많이 높아지셨길 바라면서 오늘 주간 이슈픽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해 지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라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윤 정부가 한미일 삼각공조를 진전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상대의 단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이 조롱하고 있다며 이것이 집권 여당의 윤리의식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 야당 비판이 아프게 느껴진다고 해서 걸핏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건 집권당으로서 자신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여당의 행태는 총선 불복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쿠은 소다리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발효된 양국 간 FTA와 올해 4월 체결된 세관 상호 지원 MOU를 계기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아세안 중심국인 캄보디아가 한국과 손잡고 아세안 메콩강 주변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캄보디아가 외교부 명의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며 결선 투표 시까지 한국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고 최상병과 군사법원법입니다. 지난 6일이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폭우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임무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쟁점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했을까요? 3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군에서의 개입을 배제하겠다. 특히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처럼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신 군인들은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즉 군인이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할지를 정해놓은 법을 군사법원법이라고 하는데요. 수사와 재판이 모두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2021년 이해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은 개정 논의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군사재판도 3심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심은 보통 군사법원에서, 2심은 고등 군사법원에서 다루고 최종심인 3심만 일반 재판과 똑같이 대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요. 개정하면서 2심을 다루던 고등 군사법원을 폐지한 겁니다.
그럼에도 3심제로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1심은 군사법원, 2심부터는 일반 고등법원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범죄나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그리고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사건 초기부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바꿨습니다. 다시 대정부 질문 현장으로 돌아와서요. 박주민 의원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안 논의 당시 나왔던 입법 취지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국방부 장관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장관이 재검토 지시가 아닌 신속한 수사 이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장관님, 범죄 사실을 아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서? 아는 주체는 우리 군 수사위입니다. 장관이 알면입니까? 아닙니다. 부대장이 알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이 알면 됩니다.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죠? 그러나 그 사망 사건이 범죄 사실이 있는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주체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장관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한 건 여기 아니죠. 사령관이 어디 있고? 그렇지만은 장관은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법률이 우위입니까? 장관의 명명이 우위입니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장관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이 고 최상병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지시한 건 위법이라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했죠.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상병 사건을 계속해서 거론하는 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도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 최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정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군대 내 사망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촘촘한 법망이 마련돼야 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군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이 그 가을이 시작된다는 그 절기 백로인데 저희 그 세 명 의상이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약속한 것도 아닌데요. 네, 그렇죠.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선선해진 날씨와는 달리 국회 열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삭감 논란 이야기부터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초긴축 예산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원안 통과 불가 방침을 세웠는데요. 오늘 여심저격 정책 토론에선 예산이 대거 삭감된 새만금 예산과 R&D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삭감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국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천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전북 지역 의원들의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예산 75% 삭감에 대해서 잼버리 파행의 보복성 예산 학살이라는 주장이고요. 정부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이런 입장인데 자, 이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 양쪽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누구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깎으신 쪽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깎으신 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지난 8월에 열렸던 잼버리 대회랑은 무관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복성 예산 학살이다라고까지 좀 표현을 하셨던데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만금 개발청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
5월 31일 날까지 예산을 제출했었어야 했는데 이 예산 요구서에 재수립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서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이 잼버리 수순이었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번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그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서 특화단지에 이 새만금이 2차 전지 대상지로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이 리튬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에서 좀 기술이 이 관련된 기술이 좀 글로벌화 좀 이 중심에 있을 것이다라고 늘 많이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새만금이 글로벌 패권에서 조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경쟁 전초 기지가 되지 않을까. 좀 저도 그래서 이 용역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새만금 기본 계획에 대해서 재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 계획 재수립에 따른 조치이고, 또 그리고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잼버리와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한 달 전입니다. 8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2차 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만금에 6조 원이 넘는 투자 성과를 낸 것은 정부의 지원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첨단 기업이 새만금에 모여들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불과 한 달 만에 예산이 대폭 아주 많이 깎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쉽게 뒤집혀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언제든지 파기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임기 내에 이 새만금 사업을 끝내겠다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잼버리 파행을 전라북도 새만금 탓으로 돌리려는 보복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게 저는 아무래도 전에 SOC 사업이라든지 뭐 공항, 도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일단은 사업을 중단을 한 것이고, 다시 2차 전지를 위한 특화단지로 재수립을 하는 것이라서 용역 결과를 먼저 두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새만금 사업은 지난 노태우 정부 때 발표를 하면서 첫 삽을 뜨고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상관이 없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최근 3년간을 봐도 이제 정부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비교해보면 처음에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103%, 139%, 101% 이렇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정부 예산안 최종 결과를 보면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례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 새만금 죽이기, 전라북도 죽이기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예산 복원 없이는 예산안 절대 처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기사 회생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과학계도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3년 동안 국가 총 예산의 5%를 R&D에 투자해오던 원칙이 내년에는 3.9%로 깨졌습니다. 국가 재정 여건상 R&D 구조 조정이 필요했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자, 하지만 그 배경에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라는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R&D 예산 삭감을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덕수 총리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R&D 예산을 깎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성장 동력이 될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들을 멈춰놓고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인지 한덕수 총리에게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R&D 예산을 깎게 되면 고정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가 줄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학생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 연구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나라 그 과학 인재들이 왜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지 않고 의대로 몰리는지 이런 이제 정부 여당의 인식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과학기술계의 2만여 명이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대규모 연대를 맺고 집단 행동에 나섰겠습니까? 네, 33년 만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과기정통부에서 사실 이 개인 기초연구 R&D 사업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66%가량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옮겨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오히려 세종과학 펠로우십이나 신진 연구자 연구실 사업 정책 지원 사업 같은 데다가 좀 젊은 과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조승래 의원이 그런 질의를 했어요. 이게 사업을 유사 사업으로 재편성한 거 아니냐. 꼼수라는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맞는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예산이 5% 예상 책정이 원래 고착화되어 있었고 이게 뭔가 특정 중소기업이 컨설팅 펌에다가 대신 보고서 작성을 넘긴다든지 뭐 연구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해서 사실은 가는 지원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건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이 R&D 관련해서 카르텔 운운하면서 지금 2달 만에 예산이 갑자기 삭감이 된 거거든요. 아주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그 삭감을 할 것인지 그 규모만 알려졌고 어디에서 얼마나 삭감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과학계 혼란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학기술계 단체들이 연대를 맺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눈먼 지원이 있고 또 좀비 기업이 있고 나눠먹기식이다.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거였길래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특정 기업들이 오히려 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예산을 좀 가져간다? 네, 지금 사실 연구원 같은 이야기도 학생들 연구실 비용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어려움이 생기는 정도의 삭감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이게 비효율과 뭔가 낭비를 걷어낸 차원이고 R&D 투자에 대해서 숫자를 맞춘다기보다는 내실을 꾀해서 양적 확대를 꾀하자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제 그 젊은 과학자 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투자나 뭐 개선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 방향을 같이 모색한다고 하니까요. 그 위원회도 한번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보면 효율적인 느낌이 듭니다만, 일단 미국은 5년, 10년 이렇게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요. 만약에 실패를 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효율만 추구해서는,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서, 기초 연구 분야에서 효율만 추구해서는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추구해서만은 우리나라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산을 깎아놓고, 이렇게 많이 깎아놓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합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계는 누리호 발사시키는데 성공적으로 기여를 했고요.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춰서 소부장 그 분야의 국산화에도 아주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차치해 놓고 카르텔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지역화폐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화폐에 있어서도 뭐 문제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하신 일부 기업들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을 이제 개선하고 해소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체 예산을 줄일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새만금 예산과 또 R&D 예산 삭감은 결국 그 경제 위기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현재 국가 부채가 GDP 대비 50% 육박하고요. 수출은 내리막인데 물가는 오르막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전 정부의 방만 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은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일어났다. 추경을 하자. 이런 입장으로 팽팽한데요. 자, 여야의 경제 위기 공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허리띠 이야기가 나오는데 허리띠, 이미 네. 국민은 졸라맬 대로 허리띠를 다 졸라매서 실신할 지경입니다. 네.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2,000원대를 넘어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뭐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곧 추석인데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제수용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뭐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맬 시기라고 하면서 그리고 상저하고 뭐 장밋빛 전망만 내놓으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새만금 예산 이렇게 대폭 깎았고요. R&D 예산 이렇게 대폭 깎았고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홍보에는 아주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고 또 최근에는 KTX와 SRT의 책자를 이제 만들어서 비치하는데도 국가 예산을 많이 들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이제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결국은 또 그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 때문에 이렇게 세수에 구멍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국민에게 견뎌내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후한무치한 태도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경제 대책을 내놓던지 아니면 경제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민생 허리띠를 졸라매니까 실신할 지경이다. 이 말에 좀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35조를 국채 발행해가지고 추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자손들까지, 미래 세대까지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도 힘들어하는 상황이 눈에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추경을 반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올해 8월 기준 세입 결손이 43조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너무 비대한 상태인데 부채를 또 일방적으로 또 늘리면 경제 이야기를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신인도 저하나 우리 차입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우리 서민이 더 힘들어지는 길로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은 조금 차치하는 게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경에는 반대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 메우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113조 원 빌렸습니다. 그리고 40조 원 정도 재정증권 발행했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상금을 모아놓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외국환 평형기금 20조 원까지 가져다 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나라에 빚을 만들지 않겠다, 추경하지 않겠다라는 걸 고집하기 위해서 지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계속 아랫돌 빼다 보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을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거기다가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이 법인세 인하까지도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안 했으면 뭐가 더 어려워졌을 경제가 더 들어볼까요? 어려워졌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법인으로서도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그 가게에도 상황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정부가 뭔가 추경을 안 함으로써 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 소상공인이나 너무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네네네. 저소득층까지도 좀 그거를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이 저소득층 좀 어려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위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법인세 인하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줬는지 과연 그런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그건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 해봤던 정책인데 별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일인데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감세는 뭐 할 수 있죠. 국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세와 그 재정 건전성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감세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괜찮다, 재정 건전성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추석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계속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또 서민들의 민생 경제까지 아무쪼록 정치권의 경제를 살리는 데 머리를 잘 맞대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뜨거웠는데 이제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언론, 정치, 선거, 삼각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겠다 이렇게 총공세 들어갔고요. 민주당은 대선 공작 게이트 자체가 공작 정치다, 국면 전환용 물타기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가짜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번에 최 의원부터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좀 진상규명이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당 차원에서 이런 조사단이 발족되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까지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이 규모나 치밀성을 봤을 때 김만배 씨 혼자서 단독으로 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던데 그 여론에 좀 힘입어서 이 선거 공작, 정치권 그리고 불공정 언론까지 뭉쳐 있는 것을 좀 해체시키는 것이 정말 평화로운 미디어 민주주의로 지켜나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 좀 이렇게 좀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제도 개선까지도 조금 같이 연달아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조사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대중들에게 한번 노출된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미디어 생태계에서 너무 기정사실화되어 버리는 게 고착됐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제약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조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좀 저는 응원하고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 뉴스타파 인터뷰 녹취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시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72분 분량 그리고 이렇게 A4 용지로 보면 33쪽 분량의 녹취록에서 선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최수근 상병 사건도 그렇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이념 논쟁 이 이제 보수층 안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많은 우려와 비판을 낳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이 이슈로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공작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겠죠. 그리고 더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2021년에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동아일보가 대장동 그분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혹은 이재명 대표 측이 연상되는 보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1,300쪽이 넘는 당시 그 정영학 녹취록인데 여기에도 그분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이고 공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슈로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 더 언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지금 이 논란이 있고 나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고 국민의힘은 관련된 기자들 6명을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 통제를 위한 움직임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용 대비다, 공작 정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민주당. 그건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전에 했던 거죠. 사실 이수진 의원이 그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걸 보면은 기존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특정 후보를 이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했을 때 징역 7년 이하 그리고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있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사실 바꾼 내용은 벌금 하한선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가짜뉴스를 좀 퍼뜨리고 조작 인터뷰를 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판 깔았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조사단, 저희 당 차원에서 조사단도 이루어지고 또 나중에 수사까지도 같이 가는 그런 내용이 같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야기를 할 때 반대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본격화가 된 상황입니다. 당초 그 무공천기를 뒤엎고 후보 경선을 결정한 국민의힘. 당 내에선 답정 김태우, 이게 답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 형식적인 절차라는 불만까지 있다고 하는데, 한편 그 전 경찰청 차장인 진교훈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검경 대결로 구도를 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대 진영을 향한 공격과 방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진교훈 후보는 이미 사실 전략 공천을 받았죠. 그런데 왜 자꾸 진 후보가 이 검경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오늘 모 신문사 인터뷰를 보니까 경찰 행정 경력이 있고 이거는 검찰 행정과 다르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꾸 이거를 올리려고 하던데, 저는 왜 정치를 하시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구청장은 행정가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구청장 선거인데 자꾸 정치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가 뭐 총선을 미리 보는 것이다, 미리 보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경 프레임 자체만 일단 두고 보자면은 진 후보님은 직전에 하시던 직업이 경찰이 맞습니다. 하지만 네. 만약에 뭐 김태우 후보, 지금 예비 후보지만 이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이분의 직전 경력은 구청장이거든요. 그 전에는 유튜버였고 정치평론가였고요. 그 전전 경력이 이제 검찰에서 일을 했던 수사관이었던 것인데, 이거를 뭐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은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제가 짚어드릴게요. 네네, 검경 짚어주시죠. 대결 구도는 일부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 진교훈 후보는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명 밝혔습니다. 검경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히려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 입장에서 검경 대결 구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국민은 본인이 누가 오늘 더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검경 본인이 비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니요. 인터뷰에서. 검경 대결 구도가 된다는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은 누가 더 사적 욕심 없이 일을 잘하는지, 구정을 잘 이끄는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그 검경 구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 선을 그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경찰 같아요. 행정과 검찰 행정을 분명히 비교하셨어요. 오늘 그 인터뷰를 보면. 그리고 구청장 말씀하셨다시피 이 구청장은 강서구에 대한 이해를 더 부각하고 누가 행정을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키워야지, 이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인터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그 사면 때문일까요? 네, 그 사면 받아서 나온 이야기도 사실 언급을 하자면은, 뭐 저희는 이 국민의힘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아무래도 강서구청장이 당선되었다가 다시 이 직을 잃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무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던 것은 그렇죠. 사실인데, 네. 이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조국도 2심 이제 시작했고, 뭐 최강욱 사건도 계속해서 질질 끌고, 전원 합의체도 마찬가지고, 울산은 아직 1심도 안 끝났고, 이런 상황인데 김태우에 관련된 것은 사실 엄청 빨랐거든요. 그리고 형평성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지 11개월 만에 다 이 직을 잃고 나서 그런 일이 생겼고, 뭐 경선으로 진짜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도 네. 이야기를 잠깐 네, 짧게 하지 해주시죠. 못해가지고. 네네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이번 그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때문에 구민 혈세 40억 원이 낭비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키고 다시 총선에 지금 내보내겠다는 것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강서구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 판결,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다시 나온다는 거는 참 뻔뻔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고집을 한다면 아주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된 질문이 한 5개 정도였는데 시간이 아주 꽉 채워져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